자, 안녕들 하세요. 저희 어음수표법 이제 수업하도록 합시다. 상법 시즌이 조금 덜 됐죠. 이제 8월 하순 정도 돼야 범종합반도 끝나고 심화반도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상법 강의들을 들을 건데, 상법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들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법의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4편의 어음수표법을 가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법전의 체계로 보면 어음법 또 수표법 별도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을 붙여서 어음수표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저희도 수업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어음수표법이다 또는 어음법이다 이렇게 칭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이 수표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어음법의 규정을 뭐합니까? 준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음법의 규정이 대부분 수표법에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보면 달리 표현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들으면서 수업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 어음법 수표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얼개를 좀 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항상 어음법 수표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말하죠. 총칙이다 또는 통칙이다 이렇게 칭할 거예요.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설명할 겁니다. 이때 어음과 수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음과 수표는 왜 발행을 하는지, 또 이와 관련돼서 왜 법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음 수표에 얘네들은 뭐라는 겁니까? 유가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유가증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회사편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용을 하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수법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어음과 수표의 거래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총칙의 내용이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법에 있어서 이 총칙만 가지고 규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어음법도 수표법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재를 어음수표법 또는 어음법 총론이다 이렇게 목차를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음법 강론에 대한 내용을 목차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을 좀 했어요. 어음법 총론에서 뭘 볼까요? 자, 당연히 어음도 뭐가 됩니까? 발행을 하려는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뭘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 내가 대금을 어음을 통해서 수수를 할게. 오케이? 물론 외상채권이 되겠지만요.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어음수표법에서 어음수표상 법률관계 또는 채권채무관계 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음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음법 총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배울까? 도대체 어음행위가 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음행위는 기본적으로 다시 환어음행위 또 약속어음행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또 수표행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이거는 어음수표상 채권채무관계를 맺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 실질적 요건으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가 돼야 될까요? 이 어음행위에 있어서 항상 요식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의사표시가 기명나는 서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어음행위는 실질 요건과 형식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최초의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전 유통이 되겠죠. 그때는 배서, 오케이? 또 어음에 배서를 하는 자, 어음 채무자가 되겠죠. 이자의 변제 자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보증, 오케이? 그래서 발행배서 보증이라는 기본적 어음 행위를 기반으로 수표의 경우는 지급 보증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약속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배서 보증, 인수 또 참가인수라는 얘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고 갈 거예요. 또
어음행위는 누가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누가 그죠?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행위 대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뭐예요? 대리와 반드시 뭐를 구별해야 될까요? 대행을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치? 이때 대행권이 있다면 뭐가 될까? 유권대행이 될 거예요. 그럼 행위는 타인이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대행권을 수행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 어음행위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걔를 유권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행권이 없었답니다. 그럼 타인의 기명나는 서명을 위작한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때 타인의 기명나는 서명을 위작하는 길을 위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그죠? 위조와 변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또 하나 어음은 역시 자 필요적 기상이 반드시 기재가 돼야 유효한 어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역시 어음 요건의 결격을 보충시킬 의사로 그죠? 자본하게 돼요. 어음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의 그지 결격의 흠결을 그죠? 가지면서 최초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권 행사에 의해서 이 어음 수표가 완벽한 어음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어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걔를 백지어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백지어음에 대한 법리도 한번 살펴보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어음수표는 그치 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가 됩니까? 그치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원인관계 터 잡아서 어음수표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다만 원인관계상 채권 채무와 그치 자뭐 어음관계상 채권 채무를 결합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원인관계 때문에 그치 어음의 유통성이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기본적으로 실질관계 터 잡아서 어음이 발행되지만 그치? 자 이때 실질관계와는 분리된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음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실질관계를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실질관계는 원인관계와 다시 자금관계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가볼게요. 조금 더 이 실질관계 터 잡아서 어음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치? 그때 어떤 문제가 또 생겨날 수 있을까? 자 어음에 있어서 어음 채무자가 어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걔는마다 어음 항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음 항변은 크게 물적 항변과 인적 항변으로 나눌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좀 다루고 갈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됩니까? 당연히 어음은 유가증권이 됩니다. 어음상 권리는 어떻게 소멸될 것인가? 너무도 간단하죠. 어음금의 지급이라는 법률 사실에 의해서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또 다른 원인 뭐라든가 대물변제라든가 경계라든가 상계라든가 공탁 등에서도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때 특히나 어음상 권리의 소멸에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 어음상 권리는 아니지만 어음법에서 그지 자 어음 채무자가 그치 자 원인관계 그치 소멸 또는 어음상 그지 권리 행사의 흠결로 인해서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를 통해서 그지 이득상한 청권 행사를 통해서 그지 그죠 뭐를 피해를 그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그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걔를 이득상한 청권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죠? 기본적으로 어음법 총론은 어음행위 또 어음행위의 대리 또 어음행위 대리와 구별할 대행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무권대행 방식의 어음행위인 위조 또 그죠? 기명나는 서명 이외 나머지 어음 요건을 관할시켜야 될 변조 또 그죠? 어음 요건의 일부 또는 그죠? 기명나는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요건을 흠결해서 어음을 발행을 하면서 나중에 그지 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어음 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발행하는 어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걔를 백지어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음과 수표는 기본적으로 이 실질관계 터잡아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관계는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때 그지 어음관계와 원인관계가 그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종종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음 항변이라는 거 이거는 그죠 자 대항이라는 말을 채무자 입장에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어음 채무자가 어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주장 또는 사유를 뭐라고 얘기다 어음 항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음상 권리는 어떻게 소멸될 것인가 그지 또 어음상 권리가 그지 권리 보존 절차의 흠결 또 시효연성으로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음 채무자는 이득을 얻었을 거예요. 어음을 가지고 있는 소지는 그에 상하는 손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 권리 의무의 부정평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도 이득상한 청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총론에서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음법 강론에서는 혹시 자 혹시
한 8가지의 주제 등, 한 6, 7가지의 주제 등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뭘 볼까요? 그죠? 발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볼까요? 그죠? 배서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볼까요? 보증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네 번째, 인수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다섯 번째, 지급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 어음 관계가 종결되게 될까요? 근데 인수와 지급은 역시 선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수 제시와 지급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인수 제시에 대해서 누가 그지 환음의 지급인이 인수라는 그지 어음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주체문자가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럼 어음금의 지급 가능성은 높아졌겠지만 인수를 만약 거절한다면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에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 있다. 그죠? 상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타 제도로 뭐 복본 이런 제도들이 있지만요. 더 중요한 내용 뭐가 있습니까? 그죠? 수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이 어음법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 중에 뭐, 그죠? 시험에서는 이 총칙은 뭐 3, 4년에 한 번, 4, 5년에 한 번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나오는 거 뭐예요? 어음과 수표의 비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까. 그리고 이 총론에서는요, 그죠?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이 두 개는 묶어서 출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음행위와 어음행위 대리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또 이 위조 변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위조 변조도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백지엄도 거의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또 조금 어렵게 내고 싶다면 이 어음 항변에 대해서 출제를 좀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끔씩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이득상한 척구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빼고 공부하면 안 되고요. 자, 이래서 어음법 총론에서는 보통 몇 문제, 그죠? 3문제 정도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죠? 그리고 어디에서 어음법 강론에서 이렇게 5문제 정도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때 당연히 발행은 한 문제가 나온다고 전제하셔야 되고요. 또 어음법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입니다. 배서입니다. 여기는 최소 2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보증, 인수, 지급 이런 데서는 묶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또 상환 청구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수표는 적어도 한 문제 또는 그죠? 많을 때는 2문제까지 나오는데 거의 한 문제로 고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어음수표법의 그지 전체적인 얼개가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자, 상법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죠? 기업회계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세법을 공부할 때도 이러한 전체적인 집을 못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건바이 건이야. 건바이 건. 건바이 건은 학문하는 사람이나 시험 보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고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강사들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지? 학생들도 거기를 따라가는 거야. 그지?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좀 바라보셔야 될 그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할 거예요. 어음수표법을 이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토픽마다 어음법, 그죠? 어음수표법 총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총칙 규정을 정확히 좀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 제1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음수표법 총칙으로 가겠습니다. 제1장입니다. 그죠? 총칙입니다. 그럼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게 뭐예요? 어법 총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저희 제1절에서 그죠? 자, 1절에서 총설이다 이렇게 역시 자, 목차를 한번 잡아놨네요. 그럼 도대체 이 어음수표법의 취지는 제도의 취지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자, 어음수표도 어음 또는 수표와 관련돼서 발생한 법률관계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법률이 뭐가 돼요? 어음수표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죠? 이 어음법, 수표법을 만드는 건 어음과 수표로 인해서, 그죠? 인해면은, 그지? 발생하는, 그죠? 발생하는 뭐를, 그지? 법률관계, 그지? 뭘 위한, 그지? 자, 안정적 처리를 위한 법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이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연히 뭐 또 목적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 또는 목적, 그죠? 전부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럼 어음, 수표, 그죠? 그와 관련된 법률 관계 안정적 처리를 위한 법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어음법 또는 수표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말에 대한 구체적 모습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까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 목적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암기하려고 들질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교재에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자, 어음법, 수표법에 뭐가 나왔나? 체계가 나왔어요. 그럼 자, 기본적으로 어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수표법은 또 선생님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교재를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어음법, 수표법의 체계 보시죠. 어음법과 수표법은 실질적 예상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이 어음수표법은 그시 자, 일반인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뭐가 될까? 민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고요. 또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다만 그지 자, 상법을 시험을 보는 그지 뭐 변호사 시험 또 공인회계사 시험 그지 또 기타 법무사 시험 이런 데서는요. 이 어음수표법을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합니다. 그거는 전통적으로 그죠? 상법 시험의 기준이 됐던 어디에서 그지 사법 시험에서 그지 이 어음수표법을 시험범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음수표법 절대 상법은 될 수 없고요.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법이라는 과목으로 출제하는 이유는 어음과 수표는 상인들이 그지 거래 관계에서 뭐 대금 결제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얘네들을 상법의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음법의 체계는 쭉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환음이 무엇인가 또 약소음이 무엇인가 두 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약소음에 대해서는 전부 환음의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자, 곧바로 이렇게 하죠. 발행, 그지? 또 배서, 또 인수, 또 보증, 그지? 또 지급, 그지? 만기, 또 상환처분, 그지? 또 참가, 복권과 등본, 그죠? 시효, 통칙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체계가 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뜯어서 새로 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수표법은 그지 대부분 한다 어음법의 규정을 준용을 하게 됩니다. 그지 어음법의 규정을 뭘 하게 돼요? 그죠? 규정을 그죠? 대부분 뭘 하게 돼요? 그죠? 대부분 그죠? 준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더워서 분필이 자꾸 깨지네요. 그죠? 어음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지만 이 수표에 기본적 고유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성으로 인해서 일부 차이가 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에 초점을 두고 그죠? 차이에 뭘 두고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어음수표법의 특징이라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어음수표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죠? 자, 미리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행을 해야 돼요. 봅시다. 자, 항상 필요적 계상을 기재를 좀 하고요. 또 그죠? 이 어음수표로 인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될 자가 기명나는 서명에서 수취인에게 뭘 해야 됩니까? 그지? 그 어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음수표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이념 또는 그지? 목적은 무엇일까? 보셔야 돼요. 그럼 목적에 대해 제가 쓰지 않았지만요. 오로지 이거는 어음과 수표의 그지? 자, 뭐다? 유통성 확보의 원활을 위한 그지? 자,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어음수표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환음의 경우에는 그지? 자, 9가지 아마 기재사항을 기재할 겁니다. 자, 환음을 표시하는 명칭, 문구, 그죠? 일정 금액에, 자,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할게요. 100만 원에, 그지? 자, 무조건에 뭘 하게 됩니까? 지급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3명이 붙는 거예요. 물론 발행인도 들어오지만, 그치? 자, 발행을 받을 자를 수취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어음금을 지급할 자, 오케이? 걔네들을 뭐, 그죠?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걔를 지급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언제 발행하는지, 언제 뭐 하는지, 그죠? 자, 뭐가 되는지, 그죠?
발행일은 언제고 또 언제 지급될 날의 기준이 되는 날인지 발행일 만기를 기재하는 거예요. 또 발행지도 그죠? 지급지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죠? 한번 가볼게요. 어음의 필요계상을 곧바로 꺼내는 거예요. 자, 환원비는 표시하는 문구, 일정 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또 그죠? 지급인의 명칭, 수취인의 명칭, 발행일, 만기, 발행지, 지급지 8개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다음에 그지? 발행인이라는 친구가 김영란을 설명해서 이렇게 수취인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음의 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어음의 발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발행된 어음이 보세요. 자, 갑과 을의 채권 채무 관계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어음을 발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발행받은 누구는 을이라는 친구는요. 당연히 이 어음을 누구에게요? 그죠? 이렇게 A에게 다시 유통을 시킵니다. 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친구도 다시 B에게 이렇게 뭐합니까? 배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배서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어음과 수표가 마음껏 떠도를 수 있도록 그죠? 자, 제도 입학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어음수표법의 기본적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만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 둘의 사이는 유통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의 어음은 마음껏 떠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자, B는 C에게 뭘 하려고 해요? 배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B의 변제자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C는 야, 나 배서 못 받겠어. 내가 채권자가 되지만 너의 변제자로는 도저히 이 어음금을 회수할지 안 그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하게 될까요? 그죠? 보증이라는 어음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증과 더불어 배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C라는 친구 상태에서 자, 만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여러분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병이라는 자는 발행인 갑에 의해서 그냥 기재가 돼버린 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음상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야, 환어음에 있어서는 어음의 주채무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지? 어음의 주채무자를 좀 확정을 시켜야 어음 소지인의 어음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C라는 친구가 이렇게 뭐합니까? 당신 주채무자가 되어주시려고 하는 인수제시라는 그지? 자, 그죠? 최고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병이라는 자가 뭐 할 수 있다? 인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보세요. 발행이든 배서든 또 보증이든 또 배서든 또 인수든 자, 얘네들은 뭐다? 어음행위는 모두 유통성 보장을 위한 장치들이 되는 것이고 이 어음행위를 통해서 어음은 전전 유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음수표의 거의 유일 목적은 뭐다? 이 어음이 편안하게 그지? 자, 채무자, 채권자, 또 채무자, 채권자, 또 채무자, 채권자 이들 사이에서 그죠? 전전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C라는 친구가 역시 이렇게 인수제시해서 인수까지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는 C라는 친구는 다시 뭐에게? 그죠? D에게 뭘 하게 될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배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발행은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보증도 거의 한 번만 일어나는 겁니다. 인수도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이 배에서는 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유통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음은 그죠? 자, 뭘 하게 될까요? 그죠? 이 배서가 그지? 어음의 유통성 보장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핵심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음수표법의 기본적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음수표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잡아야 될 겁니다. 어음은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처럼 뭐가 되어 있다는가? 이 기재사항들이 반드시 기재가 되도록 강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가? 기술적 특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기본적으로 뭐 한다? 그치? 이 절대적 계상을 기재를 하고 일부는 그치? 자, 기술적 방법이 들어가 있다는가? 그래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어음 뭐예요? 목적이 되질 않습니다. 오케이? 얘네들은 뭐다? 수단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칙을 공부한 친구들은 어음수표 발행을 합니다. 뭘 위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서. 그럼 이 어음수표는 뭐가 될까? 그치? 어음수표의 발행은 보조적 상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또 하나 보세요. 시약 어음 금액이 1억 원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의법규적 요소를 줄이고요. 그죠? 강행법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치? 자, 어음수표법의 기본적 특징이다. 근데 이 특징의 하이라이트도 뭐다? 어음은 오로지 유통성 보장을 목적으로 또는 유통성 그치?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그치?
그지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절대적 계상을 기재를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고요. 그죠? 유가증권이라는 증서 위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그죠? 대부분은 뭐 원인 관계 또는 실질 관계 터잡아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인 관계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또는 담보하기 위해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죠? 기본적으로 수단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한다는 것이야? 어음수표는 그지? 자,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가 내재가 돼 있긴 하지만요. 사적 자치를 원칙적으로 뭐 조금은 배척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듣고 총칙에 있는 용어들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나가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어음수표 부분 잘못 공부하면 100년을 공부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죠? 당연히 저희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제가 회계학원에 8, 9년 정도 있었지만 혹시 한 7, 8년? 8, 9년? 이 정도 있었지만 혹시 어음수표법을 혹시 가지고요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죠? 이 어음수표법은 그래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요. 그죠?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뭐 8개 중에 기본적으로 그죠? 아무리 못 맞아도 6, 7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음수표법을 정복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수천쌤 강의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이 어음수표법에서 우리가 얼개를 기본적으로 총설에 대한 내용을 잡았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뭘까? 어음수표법에 있어서 어음수표는 뭡니까?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항상 어음수표법을 볼 때도 그죠? 제2절에 자, 어음수표의 본질은 뭐다? 유가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증권의 일반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음수표는 어음과 수표는 그죠? 자, 뭡니까? 자, 금전 지급 채권 또는 채무를 기본적 요소라는 채권 채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채권 채무가 그죠? 야, 내가 받을 돈이 있어. 너는 그지 나한테 지급할 돈이 있어. 이거를 말로만 하게 되면 왜? 민법상 계약은 다 분료식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요식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죠? 이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 나는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은 줄 돈이 없대요. 그지? 굉장한 다툼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음수표는 그지? 자, 뭐가 되지만 금전 그죠? 금전과 관련된 그죠? 지급 그죠? 채무가 되고 또는 금전 지급 채권이 되지만 이것들을 그냥 뭘로 그죠? 요식화되지 않은 채권 채무로 남겨놓게 되면 그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당사자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일정한 채권을 그지? 증서 위에 그대로 붙여 넣어서 그지? 자, 뭐 하겠다는가? 그지? 그 증서에 의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표창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걔를 뭐라고 얘기해도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유가증권 일반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정의를 잡으셔야 돼요. 그지? 유가증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뭐 명확히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럼 유가증권의 의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를 명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죠? 항상 상법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죠? 어음수표법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세법을 공부할 때도 이 글자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유가증권이란 도대체 뭘까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그죠? 재산적 가치가, 그치? 있는, 그치? 증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케이? 자,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재산적 가치는, 그치? 자, 운송물의 인도청권이라는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죠? 자, 임시물의 인도청권이라는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죠? 회사의 지위를 나타내는 채권적 지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채권적 지위를 증서화시킨 걸 뭐라고 얘기한다?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죠?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뭐가 될까요? 그죠? 그죠? 채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그럼 채권이 뭐, 채화된 증서를 말한다. 오케이? 그치? 채권이 뭐가 되다가 채화 또는 화채가 된, 그치? 증서를 뭐라고 얘기한다?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유가증권을, 그치?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답니다. 언제? 3개월 후에 받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최초의 채권 채무는 지금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과연, 그지? 자, 이러한, 그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채권을, 그지? 또는 채무를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무형의 채권 채무입니다. 자, 이 무형의 채권 채무를, 그지? 자, 이렇게, 그죠? 유가증권 위에, 증서 위에 그대로, 그죠? 증서 위에 그대로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죠? 유가증권의 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채권 채무를 어디에? 이 증서 위에, 종이 위에 넣자는가?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뭐다? 유가증권의 기본적 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채권 채무를 넣는 걸 뭐라 그래요? 자, 체화시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화체시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이 둘을 포함하는 용어로 표창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앞으로 체화 또 화체 또 표창 전부 다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몸뚱이 체는 몸체자가 됩니다. 화는 뭐예요? 몸의 일부를 이루게 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유가증권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유가증권 위에 뭘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채권 채무, 무형의 채권 채무는 그대로 체화 또는 화체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 이와 관련된 다툼이 제기될 확률은 거의 없을까? 왜냐하면 객관적 증명 방법으로 이 채권 채무가 뭐가 됐으니까? 유가증권화가 됐으니까. 그죠? 증권화가 됐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 채권적 가치가 있는 즉 채권이 뭐가 된 표창이 된 증서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치?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 두 당사자에 머물러 있던 이 채권 채무는 증서 위에 그대로 표창돼서 그치?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그치? 그 증서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자산은 A와 B 사이에 그치? 또는 갑과 을 사이에 둘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 머물러 있질 않고요. 이거는 다시 뭐가 될 수 있다는가? 전전 유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 채권적, 그치? 재산적 가치가, 오케이. 채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뭐가 될 수 있다는가? 그치? 동태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유가증권을 만든 유가증권을, 그죠? 유가증권 제도의, 그죠? 유가증권 제도의 취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썩어 있는 자산을 뭐 하자는 것이야? 그죠? 정태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뭘 하자? 오케이? 이제 동태화시켜서, 즉, 움직여서, 그죠? 해당 자산에, 그치? 자, 뭐를? 효율성을 증대하자.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유가증권을 만든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갑을 사이에 머물러 있던 채권 채무 관계가 A한테 넘어가고, 또 B한테 넘어가고, C한테 넘어가고, D한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질까요? 동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그치?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치? 자,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그죠? 이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유가증권을 만들어준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이 유가증권을 만든 건 뭐예요? 결국은 그치? 이 채권의 양도의 편의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죠? 채권의 양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증권도 뭐다? 오케이? 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만들어서 이 당사자 사이, 즉 갑과 을 사이에 뭐를, 그지? 갑과 을 사이에, 그지? 당연히 이자는 채무자가 될 거고요. 그죠? 을이라는 친구는 채권자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 둘 사이의 채권 채무가 이렇게, 그지? 전전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게는 그죠? 유가증권을 만든 이유도 뭐다? 그지? 채권 양도의 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채권의 양도적 측면에서 이미 배웠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채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뭐가 있을까? 지명채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존재하는 채권이 뭐가 있다? 증권적 채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지명채권은 무엇입니까? 자, 뭐가 될까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죠? 유가증권화 되지 않은 모든 채권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을 사이에 이 상태에서 채권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채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오케이? 그치? 단순히 내가 받을 돈, 너에게 지급할 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명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채권은 양도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명채권에 대해서 배운 적 있나요? 당연히 있지. 회사 편에서, 그치?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채권적 지위도 뭐야? 지명채권이야. 왜? 유가증권화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또 그죠? 회사가 설립 절차에서 그죠? 청약을 하고 배정을 받은 자의 지위 뭐가 됩니까? 주식 인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아직 주주로서 완벽한 권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주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권리주도 뭐야? 지명채권자의 지명채권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그지? 주주가 될 권리를 가졌으니까 내가 주주가 될 수 있는 힘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밖에 안 되는가? 또 주권 발행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지위도 뭐야? 지명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왜? 유가증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지명채권이란 뭐다? 유가증권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을 말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에 반해 증권적 채권은 역시 유가증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에 반해 증권적 채권은 뭐가 될까요? 그치? 그 채권이 유가증권화가 그죠? 된 걸, 즉 유가증권이 된 걸 뭐라고 얘기한다? 증권적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지명채권은 그치? 자, 유가증권화 되지 않은 모든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친구에게 받을 돈 1,000원도 또 10,000원도 그죠? 엄마가 집을 팔고 그죠? 받을 돈 5억 원도 10억 원도 그죠? 또 그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그치? 가방을 받을 권리도 오케이 전부 다 뭐라는가? 지명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가증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채권은 뭐다? 앞으로 지명채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웠던 거 한번 꺼냅시다. 총칙에서 뭐 운송물의 인도채권 뭐예요? 지명채권이야. 오케이? 또 그죠? 당연히 임치물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의 역시 임친이 가지고 있는 임치물의 반환청권 걔도 뭐야? 지명채권이야. 그치? 회사에서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역시 권리주로서의 주주의 지위 걔도 지명채권이야. 또 주권 발행된 주식을 가진 자의 지위 걔도 지명채권이야. 그지? 또 그죠? 회사에 역시 신주 발행 시에 뭐가 배정 기율에 생겨난 뭐가 있습니까? 추상적 신주인수권이 구체적 신주인수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자의 시도 지명채권이 오케이? 그럼 이 지명채권은 뭐다? 유가증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에 반해 유가증권화가 이루어진 걸 뭐다? 그치? 증권적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명채권을 이렇게 그치? 증권적 채권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넣어서 뭘 그치? 강화시키자는가? 유통성을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뭘 만들어주는가? 이 증권적 채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한다는 건 뭐다? 그죠? 그죠? 그 자산의 유통성을 뭐 하자는가? 증대를 시키자는 겁니다. 이 말을 저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동태화시키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태적 자산의 모습에 있을 때는 뭐다? 지명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유가증권화 시켜주면 동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전 유통되게 되면 그치? 자산의 당연히 유통성은 강화가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뭐다? 증권적 채권이다. 이게 뭐가 됩니까? 유가증권적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도 상법 총칙 상행위에서도 뭘 받나요? 운송물의 인도청권을 그대로 놔주지 않고 그치? 운송물의 인도청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해줘서 걔를 뭐다? 그치? 화물상환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의 인도청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선화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창고업자에 대해서 임치물의 인도청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뭐다? 창고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표창한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마다 그치? 신주인수권 증서라고 이야기하는 거 걔네들도 전부 뭐예요? 그치? 그 지명채권을 뭘로? 그죠? 증권적 채권으로 즉 그치? 그냥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를 뭘로? 유가증권화 시켰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 아, 지명채권이라는 거하고 그죠? 증권적 채권이라는 것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증권적 채권은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무기명 채권 또는 무기명 증권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죠? 이렇게 갑시다. 그죠? 지시채권 또는 지시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시증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시채권이라고도 이야기하는가. 그럼 채권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이 채권이 증서화가 되게 뭐가 돼? 지시증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존재할까요? 무기명 채권 또는 무기명 증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어차피 증서화가 됐으니까 얘는 채권이라고 불러도 되고 증권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증권적 채권은 지시채권과 무기명 채권 또는 지시증권과 무기명 증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갑과 을 사이에 뭘 하게 됩니까? 당사자 간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양도는 어떤 식으로 그죠? 하게 될까? 양도 방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양도는 당연히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뭘로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양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명채권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에 반해 지시채권은 뭘까요? 이 말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셔야 돼요. 지시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도 회사법 총칙에서 배웠듯이 당연히 뭡니까? 배에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는 배에서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시채권은 뭐다? 배에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뭐라고 얘기한다? 지시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지시채권은 뭐로 양도하는가? 배에서로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칙에서도 가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뭐 화물상하증은 뭐, 그지? 자,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에서에서 양도할 수 있다. 이유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참고증권도 뭐예요? 그죠? 자, 뭐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그죠? 배에서에서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 방식은 뭘로 이루어진다? 배에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무기명채권은 뭘로? 교부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무기명채권의 양도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내용이 있네요. 자, 채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죠? 자, 갑을 사이에 있던 채권이 A한테까지 넘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자, 갑을 사이에 을은 뭐, 그죠? 이렇게 100만 원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었대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치?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채무를 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A한테 이렇게 양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채권의 양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를 할 때 문제를 따지는 게 뭐예요? 저게 채권의 양도적 기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을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렇게 양도를 시켜준 거예요. 이게 뭐다? 채권의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통상 이게 유가증권화가 되지 않았다면 뭐다? 걔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고 지명채권 양도 방식은 당연히 뭐 합의에 의해서 양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배웠던 회사편의 내용 꺼냅시다. 자, 뭐 권리주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진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의로. 그죠? 그에 반해 뭐다? 우리가 화물상한증에서 봤죠. 걔네들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권이란가 배에서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회사편의 역시 자, 회사는 성립부터 납입기로 지체 없이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해야 돼요. 그럼 유가증권의 교부에서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뭐다? 무기명채권이다 또는 무기명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 상태에서 둘 사이가 뭐 했다? 지명채권이었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채권의 양도는 을과 A 사이에 뭘로?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보시죠. 이 A라는 친구는 그죠? 당연히 을로부터 뭘 했으니까 오케이? 채권을 양수받았으니까요. 이자는 다시 한번 채권자의 지위를 누구 갑에 대해서는 갖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그죠? 자, A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했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치? 자, 권리를 그죠?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 권리를 행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권리 행사를 위한 요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의 양수인이 누구? 원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대항 요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채권의 양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서는 자, 뭘 해야 됩니까? 이 원채무자인 갑에게 자, 누가 채권 양도를 을과 A가 그지 함께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됩니다. 또는 누구? 갑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항 요건의 측면에서 통지 또는 그죠? 통지 또는 뭘 거쳐야 되는가? 승낙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치? 누구? 원채무자의 승낙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 채무의 양도 양수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자, 이 A라는 친구가 그죠? 자, 뭘 갑한테 통지를 했다 그래서 완벽하게 A는 갑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게 아닐까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죠? 권리 행사 측면에서 이 대항 요건 측면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세요. 당사자 간에 머물러 있던 항변 사유입니다. 오케이? 자, 그죠? 내가 100만 원 그지 너한테 주면 여자친구 소개시켜줘. 오케이? 이러한 내부적 조건이 붙어 있답니다. 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당사자 사이에 머물러 있던 내부적 항변입니다. 걔네들은 끊기지 않고요.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 A가 이렇게 갑에게 100만 원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갑은 누구에게? A에게 야, 을은 나에게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100만 원 준다 그랬어. 그런데 너도 여자친구 소개시켜줘.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힘들어요. 오케이? 왜? 그치? 인적 항변은 절단되지 않고 그대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허용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이 두 개의 문제 때문에, 즉, 대항 요건과, 그치? 자, 인적항변의 허용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는, 채권 양도는 거의, 그치? 뭐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측면 때문에, 그치? 현실적으로 저 지명채권의 양도, 이 상태에서 양도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가. 그래서 뭘 만들어주는가? 이 갑과 을의 채권 채무를, 그치? 자, 유가증권화 시켜주는 겁니다. 유가증권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오케이? 증권적 채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증권적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증서화 시켜줬다. 보세요. 자, 갑과 을의 채권 채무 관계는 100만 원 드러났을 것이고, 이때 증서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자, 배세에서 양도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을 하나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부에서 양도할 수 있는,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교부에서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무기명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명채권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선택지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또 그 채권 채무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럼 자 봅시다. 이렇게 유가증권화가 됐는데 이게 뭐였다는가? 지시채권 또는 지시증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는 뭘로 이루어질까? 당연히 배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 A라는 친구는 내가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이 그지 유가증권 위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만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배에서의 연속만 있다면 그치? 원채무자에서 통지나 승낙을 거칠 필요 없이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말할 수 있다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치?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걔를 뭐다? 배에서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또 하나 당사자 간에 머물러 있던 인정항변은 그죠? 허용되지 않고 끊겨버리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지 채권 채무 관계 그지 당사자의 내부적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말할 수 있다는가 그지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유통성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가 그지. 자, 또 하나 무기명 채권의 양도 방법에 있어서는 뭐만 있으면 유가증권을 그죠 점유만 하면 뭐 할 수 있다는가 그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인정하면 절단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거를 그치 자 채권의 양도적 측면에서 그치 왜 이거를 지명채권과 증권적 채권을 나눴을 것이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겠죠. 그죠? 왜 나눴을 것이냐 이거는 뭐예요? 너무나 유통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유가증권화 되지 않은 모든 채권은 뭐가 된다? 지명채권이 된다는 거예요. 지명채권에 있어서 대항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당사자의 머물러 있는 항변사유는 그대로 채권 양도와 더불어 따라다닌다는가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그치 자 어떤 측면에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가 그치 자 유통성 측면에 그치 그죠 엄청난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통성에 뭐가 될 것이고 그죠 제약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그치 자 유가증권화 시켜야지만 뭐가 그치 어음과 수표나 기타 증서의 유통성이 보장이 될 것이고 그치 그를 위해서 뭘 만드는 것이다 증권적 채권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저 유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유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치 자 증권적 채권에는 다시 지시채권과 그치 이 무기명 채권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죠 지시채권은 뭐다 배에서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지? 어음과 수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과 수표는 별도로 말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배에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배에서의 연속만 있다면 채권의 양수인 또는 증서의 소지는 뭐 할 수 있다는가 권리를 편안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전 단계의 당사자 간의 항변 사유는 그죠 그대로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걔를 인자항변의 절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지? 또 하나 무기명 채권의 양도 방법으로 가져온 게 뭐가 될까요? 자 회사편의 모든 유가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편의 유가증권 그죠? 랩 한번 합시다.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뭘로? 그죠? 주권의 교부로 양도가 된다. 오케이? 자 신주인수권자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로 양도가 된다. 분리형 BW에서 신주인수권자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증권 그죠? 당연히 신주인수권 증권의 교부로 양도가 된다. 오케이? 또 기명채권 또 무기명채권 전부 교부로 양도가 된다. 또 무기명사채에 있어서 이자 지급
청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이권 전부 교부로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편의 모든 유가증권은 뭘로? 교부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 점유라는 그죠? 방법에 의해서 그지? 자, 권리 주장 요건을 만들게 되면 그죠? 유가증권이라는 주권을 점유해야 돼요. 불편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죠? 주주명부의 명의계사하는 방법으로 대양 요건의 측면에 수정만 가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기본적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자, 그지? 유가증권이란 도대체 뭡니까? 이겁니다. 가치가 있는, 그지? 뭐예요? 증서입니다. 즉, 채권적 가치를 그대로 어디? 여기에 embodied, 체화시켰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체화, 또 표창, 또 화체, 이 세 개 용어는 전부 다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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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ied. 몸매 넣었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거를 체화, 화체 또는 표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가증권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두 번째 유가증권의 종류로 가서 어음수표의 속성만 여러분이 뽑아 드리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 유가증권은 그 분류 방법에 따라서요, 그죠? 너무도 많은 유가증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유가증권은 뭐다? 다시 한번 채권적 가치, 즉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표창하고 있는 증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역시 자, 유가증권에는 뭐가 있다? 설권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또 비설권증권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따라서 구별한 겁니까? 자, 그치? 자, 뭐에 따라서 구별할까요? 증서의 그죠? 작성에 의해서 작성으로 뭐가 그죠? 권리가 그지? 자,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른 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설권증권은 뭐예요? 증서의 작성에서 권리가 발생하는 유가증권은 설권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비설권증권은 뭘까요? 이미 권리는 있고 그거를 그지? 그지? 유통시키기 위해서, 그지? 자, 뭐 하는 거예요? 그지? 발행하는 걸 뭐다? 그지? 그죠? 기본적으로 뭐다? 그지? 비설권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이 설권증권이 될까요? 어무수표가 설권증권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유가증권 전부 비설권증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래요. 두 번째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자, 완전 유가증권하고 그죠? 또 불완전 유가증권을 여러분이 좀 구별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불완전 유가증권을 꼭 구별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어무수표의 속성을 정리할 거예요. 자, 완전 유가증권과 불완전 유가증권은 자, 보세요. 그죠? 이렇게 구별합니다. 권리의 발생, 행사, 그지? 또 이전에, 그죠? 전부에, 그지? 그지? 자, 증서의 소지가 필요한 것 또는 뭐가 됩니까? 또는 그죠? 일부에, 그죠? 그 증서에 소지가 필요한지, 그죠?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그때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치러주셔야 됩니다. 그죠? 권리의 발생이든 행사든 이전이든 이 전부의 증서의 소지가 필요한 걸 완전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에 반해 역시 그 일부에만 증서의 소지가 필요한 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불완전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음수표는 권리를 발생시킬 때도 행사시킬 때도 이전시킬 때도 오케이? 모두의 역시 그 증서의 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어음수표 거래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갈까요? 그럼 어음수표는 뭐다? 증서의 작성에서 권리가 발생하는 설권증권이고, 그죠? 또 권리의 발생에도 행사에도 이전에도 혹시 전부 증서가 필요한 완전 유가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 뭐가 될까요? 어음수표, 그지?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은 그지? 자, 원인관계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원인관계 기초에서 그 채권 채무가 존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요인증권이다. 필요할 원인자예요. 그렇지 않고요. 그죠? 원인 관계와 무관하게 역시 자, 그 증서가 유효하게 되고요. 그죠? 또 유통이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것보다 무인 원인 관계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 관계가 역시 자, 역시 원인 관계가 증서의 역시 효력에 또는 증권의 효력에 역시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여부에 따른 구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요인증권과 무인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음
어음수표는요. 자, 원인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오케이? 자, 어음수표는 그대로, 그죠?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무인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하게 기명증권, 무기명증권은 안 봐도 됩니다. 기명증권은 뭘까요? 이 수취인이 어음에 기재가 된 걸 기명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재가 되지 않은 걸 무기명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오히려 이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자, 뭐, 그죠? 시시증권과, 그지? 또, 지명채권을 좀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시시증권은 뭐 베이스에서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음수표는 당연히 법률상 당연한 시시증권이라는 겁니다. 자, 요합시다. 어음수표는 베이스에서 양도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시시증권이고 원인관계 유무효 여부는 어음수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인증권이고 또 그죠?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에 전부의 증서가 필요한 완전 유가증권이고 오케이? 또 자, 증서의 작성에서 권리가 생겨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지? 설권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음수표는 뭐다? 자, 설권증권이고 완전 유가증권이고 또 무인증권이고 또 지시증권이고 또 필요액사인 기재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요식증권이고 또 어음과 금액을 바꾸기 때문에 상환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때 철저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실 어음수표만이 가지는 특이한 3개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4개죠. 4개는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음수표는 뭐다? 설권증권이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죠?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징으로 가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어음수표는 그죠? 유가증권적 특징에서 자 봅시다. 첫 번째, 그지? 증서의 작성에 있어 권리가 생겨나는 설권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권리의 발생이든 행사든, 그지? 이전이든 전부의 그 증서의 소지가 필요한 완전 유가증권이다. 오케이? 또 하나 뭐다? 원인관계와, 그지? 그 증서의 무효, 유효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인증권이다. 또 베이스에서 양도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시증권이다. 또 요식증권이다. 그지? 또 상환증권이다. 이러한 속성들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 중에 으뜸은 당연히 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까지 여러분이 꼭 깨우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어음수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요. 어음수표 제도 일반으로 가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어음 등을 좀 만들어서요. 실제로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